어디서 계집년이 쉰 냄새를 풍겨. 여군을 성희롱했던 오만한 투스타 장군, 그러나 그녀의 어깨에 빛나는 쓰리스타 별을 보고 군 생활이 끝장나 개박살 나버린 사이다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 대한민국 육군의 심장이자 가장 강력한 창끝으로 불리는 제7기동군단 통칭 북진부대의 사령부가 자리한 곳이다. 북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곳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과 강철 같은 군기로 서늘했다. 하지만 최근 2달간 그 군기는 기묘한 방향으로 뒤틀려 있었다. 군단장이 공석이 된 이후 부대의 실권은 부군단장인 소장 나독기에게로 넘어갔다. 나독기. 그의 이름은 군내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다. 30년이 넘는 군 생활 동안 그가 밟아온 길은 화려했지만 그 뒤편에는 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육군 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권모술수와 인맥 관리를 생존의 제1원칙으로 삼았다. 그의 굵은 목과 꽉 끼는 전투복 상의는 오랜 세월 축적된 탐욕의 증거처럼 보였다. 그에게 군단은 하나의 왕국이었고 부하들은 자신의 신민이거나 혹은 소모품에 불과했다. 별 2개 소장이라는 계급은 그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이었다. 특히 군단장의 부제는 그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군단장 집무실의 거대한 참나무 의자에 앉아 마치 자신이 이미 삼성이 된 것처럼 거들먹거렸다. 그래서 이번 군수 입찰권은 어떻게 되어가나? 나독기가 턱을 까딱이며 참모장 준장에게 물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결제 서류 대신 값비싼 벼루와 붓이 놓여 있었다. 예, 소장님.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상신 준비 중입니다. 다만 신임 군단장님 취임 전에 처리하는 것이 조금 뭐? 나독기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아닙니다. 즉, 자네도 별을 달았으면 그 정도 융통성은 있어야지. 새로 오는 양반이 뭘 알겠나? 오자마자 이 거대한 군단을 파악하려면 반년은 좋게 걸릴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손 놓고 구경만 할 텐가? 부대는 굴러가야지. 안 그런가? 굴러간다는 말은 사실 빼돌린다는 말과 동의어였다. 나독기는 군수물자 납품업체를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곳으로 밀어넣고 그 대가로 막대한 뒷돈을 챙기고 있었다. 그의 도끼 서린 성은 그렇게 부패의 토양 위에 세워지고 있었다. 신임 군단장에 대한 소문은 무성했다. 육군 본부에서 곧장 내려오는 엘리트라는 말도 있었고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설도 있었다. 나독기는 그 모든 소문을 코웃음 쳤다. 누가 오든 상관없어. 그는 집무실 창밖으로 광활한 연병장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어차피 여기는 내 손바닥 아니야. 30년간 이 바닥에서 굴은 나독기다.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 와도 용이 되려거든 내 허락을 받아야 할 게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특히 그는 여군을 병적으로 혐오했다. 전투와는 하등 상관없는 그저 군의 사기나 떨어뜨리고 분 냄새나 풍기는 존재쯤으로 치부했다. 군단 내 여군들의 고충 처리 보고서는 그의 책상에 닿기도 전에 찢겨나가기 일쑤였다. 내일인가? 취임식 리허설이. 나독기는 달력을 힐끗 보았다. 새로운 허수아비가 도착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부관을 불렀다. 내일 리허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해. 특히 의전. 내가 직접 확인할 테니 먼지 한 톨이라도 내 눈에 띄면 그날로 자네 군복 벗을 줄 알아. 명심하겠습니다. 부관의 등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다. 나독기의 성에서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의 심기는 곧 재앙이었다. 내일 그 견고해 보이던 성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심지어 나독기 자신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후 7월의 태양이 아스팔트를 녹일 듯이 이글거렸다. 제7기동군단 사령부 내의 가장 큰 강당인 북진회관은 다가올 취임식을 위한 리허설 준비로 분주했다. 에어컨을 최대로 가동했지만 수백 명의 장병들이 도열한 강당 내부는 후끈한 열기로 가득 찼다. 나도끼는 예정된 시간보다 정확히 10분 늦게 도착했다. 의전 담당 장교들이 사색이 되어 입구에서 그를 맞이했다. 소장님, 오셨습니까? 나도끼는 대답 대신 쯧 하고 혀를 찼다. 그의 미간에 잡힌 깊은 주름은 그의 심기가 최악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시작해. 그의 퉁명스러운 명령에 리허설이 시작되었다. 군악대의 연주가 울리고 가상의 신임 군단장이 입장하는 동선에 맞춰 의장대가 움직였다. 나도끼는 매의 눈으로 모든 것을 훑어보았다. 그는 단상의 가장 중앙 군단장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옆 부군단장석에 앉으려 했다. 그 순간이었다. 그의 눈이 단상 중앙에 고정되었다. 저건 뭐냐?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한 분노를 담고 있었다. 군단장의 자리. 내일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그 붉은 벨벳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심지어 여자였다. 그녀는 전투복 상의를 편하게 걸치고 있었고 계급장이나 명찰은 눈에 잘 띄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소란이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무릎 위에 펼쳐진 두꺼운 서류철을 덤덤히 넘기고 있었다. 햇빛이 강당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콧날을 비췄다. 나도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전현이 저 자리에 앉아있단 말인가. 그는 주변의 장교들을 쏘아보았다. 저게 뭐냐고 물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계속 저 서류만. 모른다고. 이놈의 군대가 아주 개판이군. 당장 끌어내지 않고 못들 하는 게냐. 나도끼가 육중한 몸을 이끌고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가 나무 계단을 밟는 소리가 쿵 하고 강당 전체에 울렸다. 부하 장교들은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감히 그를 막아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여자 앞에 섰다. 그림자가 서류 위로 드리워졌지만 여자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어이. 나도끼가 불렀다.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하고 있다.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앉아있어. 그제야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놀랍도록 차분하고 깊었다. 분노도 두려움도 없는 마치 얼어붙은 호수 같은 눈동자였다. 무슨 일이십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 그 목소리가 나도끼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무슨 일? 이 쌍년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군. 나도끼는 이성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내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아? 여기가 내년 같은 여군 나부랭이가 화장 고치러 들어오는 사교 클럽인 줄 아느냐고. 그의 고함 소리에 리허설은 완전히 중단되었다. 강당 안의 모든 시선이 단상 위에 집중되었다. 당장 그 더러운 궁둥이 치우고 꺼져. 내년에 그 역겨운 분 냄새가 신성한 군단장석을 더럽히고 있다고. 그는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다. 어느 부대 소속이야? 이름 계급대. 당장 2년 끌어내지 못해. 헌병 불러. 여기가 장난인 줄 알아? 상관 모독 명령 불복종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해. 나도끼의 핏발선 눈이 여자를 향해 도끼를 뿜었다. 그는 이 여자를 본보기로 삼아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짓밟아버릴 생각이었다. 여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류를 덮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끼는 그녀가 겁을 먹고 사과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여자는 그를 지나쳐 단상 중앙의 연설대로 향했다. 뭐 하는 짓이야? 바로 그 순간이었다. 리허설의 다음 순서를 알리는 쩌렁쩌렁한 방송이 스피커를 통해 터져나왔다. 지금부터 신임 제7기동군단장 한설이 중장님의 취임사 연습이 있겠습니다. 동시에 무대 조명이 일제히 연설대를 비췄다. 여자가 편하게 걸치고 있던 전투복 상의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었다. 그 안으로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과 어깨 위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세 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 중장 한설이. 강당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나도끼의 시간은 정지했다. 방금 자신이 쌍년이라 불렀던 여자. 여군 나부랭이라 칭하며 궁둥이를 치우라고 명령했던 그 여자가 자신의 전투복 견장 위에 빛나는 별 3개를 똑똑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중장 한설이. 그녀가 바로 소문만 무성하던 신임 제7기동군단장이었다. 나도끼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붉게 달아올랐던 얼굴은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다. 굵은 목줄기에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입이 바싹 마르고 혀가 굳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설마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미친 듯이 맴돌았다. 한설이 중장은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녀는 연설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얼어붙은 석상처럼 서 있는 나도끼를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강당 전체를 장악했다. 그것은 고함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고 날카롭게 모든 이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소장 나도끼. 나도끼가 움찔하며 경례조차 잊은 채 뻣뻣하게 굳었다. 자네가 방금 쌍년이라 칭한 상관 제7기동군단장 중장 한설이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얼음 송곳이 되어 나도끼의 심장을 꿰뚫었다. 강당 안의 수백 명 장병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자네가 여군 나부랭이라 모독하며 역겨운 분 냄새가 난다고 했던 그 여군이 오늘부로 자네의 군단장이다. 한설이는 나도끼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나도끼는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자네가 더러운 궁둥이를 치우라고 명령했던 이 자리. 그녀는 군단장의 의자를 손으로 툭 쳤다. 오늘부터는 내가 앉을 자리다. 자네는 이제 이 자리를 넘볼 자격조차 없어. 차가운 분노. 그것은 나도끼가 뿜어내던 뜨거운 도끼와는 질적으로 다른 강철 같은 분노였다. 그녀는 나도끼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자네가 30년간 군에서 배운 것이 고작 그것인가? 부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성별로 차별하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는 것 말이다. 군단장님, 그것이 아니오라. 저는 신원 파악이. 나도끼가 필사적으로 변명을 쥐어짜냈다. 닥쳐라. 한설이의 목소리에 서리가 내렸다. 자네는 내가 중장인 것을 몰랐기에 그런 폭언을 한 것이겠지. 그렇다면 만약 내가 계급이 낮은 여군이었다면 자네의 그 모욕은 정당화되는 것인가? 대답해라, 소장. 자네 눈에는 부하가 계급으로만 보이나? 자네보다 낮은 계급, 특히 여군은 자네가 마음대로 짓밟아도 되는 존재였나? 한설이는 강당을 둘러보았다. 공포에 질린 여군 몇몇의 얼굴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부관. 네, 군단장님. 부관이 총알처럼 튀어나왔다. 당장 육군본부 감찰실에 연락해. 내일 아침부로 제7기동군단 전체에 대한 특별 감찰을 요청한다고 전해라. 특히 군수, 인사 분야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라고 해.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뒤져. 예, 알겠습니다. 나도끼의 동공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군수 인사.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작가 감찰이라니요, 군단장님. 그것만은. 그리고 한설이는 나도끼의 말을 잘랐다. 소장 나도끼. 자네를 오늘부로 부군단장 직위에서 보직 해임한다. 자네가 그토록 혐오하는 여군, 바로 내가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강당 전체를 향해 말했다. 나는 제7기동 군단장으로서 이 부대 소속 그 어떤 장병도 성별이나 계급 때문에 부당한 모욕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특히 군 간부라는 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하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그 지위가 누구든 별이 몇 개든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다시 나도끼를 보았다. 소장 나도끼. 자네는 자네의 그 오만함으로 자네 스스로의 30년 공든 탑을 단 3분 만에 무너뜨렸다. 내일 아침 일과 시작 전까지 자네의 저녁 지원서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자네가 방금 모독한 이 부대 모든 여군들의 명단과 함께. 군단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나도끼가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려 했다. 꺼져라. 한설이가 싸늘하게 말했다.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그 더러운 군복을 입고 내 앞에 서 있을 자격조차 없다. 나도끼가 방금 전 그녀에게 퍼부었던 그 말이 칼날이 되어 정확히 그의 심장에 되돌아왔다. 나도끼는 비틀거리며 단상에서 내려왔다. 수백 명의 부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30년 권력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도끼 서린 성의 성주는 성에 입성하지도 못한 새로운 주인의 서리 같은 경로 앞에 처참하게 파멸했다. 나도끼의 세상은 그날 오후 멈췄다. 북진회관의 그 치욕스러운 순간이 끝나고 그는 유령처럼 부군단장실로 돌아왔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견고한 성체, 그의 오만함의 근원이던 그 방은 이제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부관은 감히 문을 열지 못했고 복도를 지나가는 장교들은 그의 방문 앞에서 숨을 죽였다. 한설이. 그는 주먹으로 자신의 무릎을 내리쳤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원초적인 공포였다. 그 여자의 눈빛, 꺼져라고 말하던 그 경멸에 찬 목소리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대로 끝날 순 없어. 내가 누군데? 내가 나도끼인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집무실 구석에 숨겨둔 사적인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그의 라인이었다. 국방부의 실세, 정치권의 거물, 방산업체의 회장들. 그가 지난 30년간 공들여 관리해 온 그의 성을 지탱하던 기둥들이었다. 첫 번째 전화. 육군 본부의 인사참모부장. 그와 육사 동기이자 호형호재하던 사이였다. 여보게. 나일세. 나도끼.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자네. 지금 전화할 때가 아닐 텐데. 목소리는 싸늘했다. 평소의 그가 아니었다. 여보게, 지금 그게 무슨 소린가? 그 미친 여자가 오자마자 나를. 나 소장. 말 조심하게. 한 중장님일세. 님? 나도끼는 귀를 의심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네 정녕 몰랐나? 참모총장님이 직접 삼고초려하여 앉힌 분이야. 군 개혁의 칼자루를 쥔 분이라고. 그런데 자네가 감히 첫날부터 그분에게. 쯧쯧. 나도 모르겠네. 당분간 연락하지 말게. 지금 자네 전화 받는 거 이거 자체로도 문제될 수 있어. 끝내. 딸칵. 전화가 끊겼다. 나도끼는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참모총장이 삼고초려? 개혁의 칼자루? 그는 다급하게 다음 번호를 눌렀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여당 간사. 나도끼가 명절마다 최고급 한우와 양주를 상납하던 인물이었다. 의원님, 저 나도끼입니다. 의원님, 제가 지금. 나 장군. 지금 회의 중이라.
미안하네. 아니, 의원님. 단 1분만. 이 사람아. 눈치가 그렇게 없나? 지금 이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한설이 그 양반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이야. 근데 당신이 거기다 대고 성희롱. 폭언? 아이고 나 장군. 나까지 불똥 튀게 하지 말고 당분간 조용히 있게. 이만. 또다시 끊겼다. 그의 손이 땀으로 축축했다. 그의 성을 바치던 기둥들이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소문은 빛보다 빨랐다. 나도끼 신임 여성 군단장에게 성희롱 폭언으로 현장에서 보직 해임. 이 자극적인 소식은 이미 여의도와 용산을 한 바퀴 돌았던 것이다. 그 누구도 그를 돕지 않았다. 아니, 돕기는커녕 그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그때였다. 똑똑. 누구야? 들어오지 마. 문이 그냥 열렸다. 나도끼의 부관이 사색이 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의 뒤로 낯선 얼굴의 장교 3명이 보였다. 그들의 팔에는 육군 본부 감찰이라는 선명한 완장이 채워져 있었다. 뭡니까? 당신들. 나도끼가 본능적으로 일어섰다. 감찰 장교 중 선임으로 보이는 중령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에게 다가와 서류를 내밀었다. 육군 본부 특별감찰실입니다. 한설이 군단장님의 요청 및 참모총장님 직권으로 소장 나도끼에 대한 특별감찰을 개시합니다. 뭐라고? 지금 이 시간부로 부군단장실 및 소장님의 관사를 압수수색합니다. 부군단장께서는 모든 업무에서 즉각 배제되며 감찰 종료 시까지 대기해 주십시오. 에이, 이럴 순 없어. 내가 소장이야. 별 2개라고. 너희 따위가 감히. 감찰 중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저항하실 경우 육군 교도대의 신병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한 명은 나도끼의 컴퓨터 본체를 뜯어냈고 다른 한 명은 집무실의 모든 서류 캐비닛을 뒤지기 시작했다. 나도끼가 필사적으로 숨겨두었던 이중장부 방산업체와의 리베이트 계약서 초안, 인사청탁자들의 명단과 그들이 보내온 뇌물의 목록까지. 에이, 이건 함정이야. 나도끼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감찰관의 눈이 번뜩였다. 그가 책상 가장 깊은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이번 군수물자 입찰에 참여한 특정 업체의 이름과 나도끼의 차명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가 들어있었다. 찾았습니다. 감찰 중령의 나직한 목소리가 나도끼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의 성은 무너졌다. 그가 3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몇 시간 만에 잿더미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다. 그 잿더미 속에서 나도끼는 깨달았다. 자신은 성주가 아니었다. 그저 먼지 위에 세워진 허상에 불과했다. 이천의 밤은 나도끼에게 지옥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관사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감찰관들이 밤새도록 집안을 이잡듯 뒤졌고 그의 모든 통신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이 본부로 전송되었다. 그가 아내와 자식들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들까지 추적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다음 날 아침, 면도도 하지 못해 푸석한 얼굴의 나도끼는 이제 완전히 주인이 바뀐 군단장실로 호출되었다. 그가 그토록 앉고 싶었던 그 거대한 참나무 의자에 한설이 중장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막 전투 지휘 검열 서류를 검토하던 중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는 나도끼의 것과는 달랐다. 값비싼 벼루나 난초 화분 따위는 없었다. 오직 군단 작전 지도와 두꺼운 서류철, 그리고 붉은색 펜 한 자루가 전부였다. 앉아라. 한설이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나도끼는 차마 소파에 앉지 못하고 방 한가운데에 어정쩡하게 섰다.
어제부로 감찰실에서 올라온 중간 보고서다. 한설이가 얇은 서류철 하나를 그에게 던졌다. 서류는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다. 나도끼가 허둥지둥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었다. 군수 물자 횡령, 납품 비리, 인사청탁, 금품 수수. 한설이가 하나하나 읊을 때마다 나도끼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자네가 지난 2달간 이 부대에서 빼돌린 예산만 3억이 넘어. 자네 친인척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의 전투와 보급을 맡기고 기준 미달의 방한 장비를 납품받았더군. 자네 때문에 이 부대 병사들은 올겨울 발이 썩어 들어가는 전투화와 바람도 막지 못하는 외투를 입고 경계 근무를 서야 할 판이었다. 나도끼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자네가 받은 돈으로 자네 아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샀고 자네 딸은 해외 유학을 갔지. 그 돈이 병사들의 피고름이었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나? 군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끼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빌 생각 마라. 자네의 그 더러운 사과는 받을 생각 없으니까. 한설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제7기동군단의 위용이 펼쳐져 있었다. 법대로 하지. 군사재판에 회부하겠다. 불명의 전역은 물론이고 남은 여생은 군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거다. 자네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이 군복을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벗게 될 거란 말이다. 교도소만은 제발. 나도끼가 기어가듯 그녀의 발치에 매달렸다. 제가 평생 모은 재산 전부 반납하겠습니다. 제발 자비. 한설이가 얼음장 같은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자네 같은 인간에게 자비는 사치다.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 자네를 감옥에 보내는 건 너무 쉬운 벌이다. 몇 년 징역 살고 나오면 그만이지. 자네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절대 깨닫지 못할 거야. 자네가 짓밟았던 병사들의 고통을 자네는 평생 이해하지 못하겠지. 한설이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다른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래서 자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하나는 방금 말한 군사재판. 그녀는 서류를 나도끼 앞에 던졌다. 다른 하나는 여기로 가는 거다. 나도끼의 눈이 서류로 향했다. 인사이동명령서. 보직 육군 제21사단 해안연대 부연대장. 임지 강원도 양구. 나도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제21사단 백두산 부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험준한 산악지대를 담당하는 최전방 GOP 사단이었다. 그리고 해안연대 부연대장.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해안연대 GOP 경계연대의 부연대장직은 통상 중령 혹은 막 진급한 대령이 가는 자리였다. 현역 소장, 별 2개짜리 장군을 그 자리에 보낸다는 것은 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치욕이자 모욕이었다. 그것은 사실상의 유배였다. 가혹하십니다. 가혹하다고? 한설이가 코웃음 쳤다. 자네가 빼돌린 그 3억 때문에 병사들이 겪어야 할 고통에 비하면 이건 솜방망이 처벌이다. 자네는 자네의 그 별 2개를 달고 그 2발로 직접 철책선을 걸어라. 자네가 기준 미달품을 납품받은 그 전투화를 신고 하루에 수십 리 길을 걸어. 자네가 횡령한 예산 때문에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그 초소에서 병사들과 똑같이 얼어붙어 봐라. 그녀는 나도끼의 턱 밑까지 다가와 그의 눈을 꿰뚫어 보며 속삭였다. 이건 자네에게 주는 기회가 아니다. 이건 자네의 연옥이다. 가서 자네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무엇인지 그 뼛속까지 새기고 와라. 한설이는 펜을 그에게 던졌다. 선택해라. 교도소냐 아니면 양구냐. 나도끼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교도소에서 썩을 것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지옥에서 치욕을 견딜 것인가. 그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가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사이동 명령서에 서명했다. 그의 눈물 한 방울이 서류 위로 떨어져 양구라는 두 글자를 번지게 했다. 나도끼의 이천 생활은 그렇게 끝났다. 그의 짐은 단출했다. 감찰 과정에서 사치품과 부정 축제한 재산은 모두 압류되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몇 벌의 전투복과 속옷, 그리고 이제는 치욕의 낙인이 되어버린 소장 계급장이 전부였다. 그를 배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군단장의 의전 차량 대신 낡은 사단 행정용 승용차 한 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병은 계급도 낮은 2등병이었고 그는 나도끼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혹은 애써 모른 척하며 짐을 트렁크에 실었다. 차가 제7기동군단 북진부대의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모든 위병소 근무자들이 그의 차를 향해 경례를 붙이던 곳이었다. 오늘은 아무도 그에게 경례하지 않았다. 차는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그리고 다시 동쪽으로 향했다. 이천의 풍요로운 평야지대가 사라지고 풍경은 점차 거칠어졌다. 경기도를 지나 강원도로 접어들자 길은 험악한 산세로 변했다. 춘천, 화천이라는 표지판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양구라는 글자가 보이기 시작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그래도 양구보다는 낫다. 군인들 사이에서 악명 높은 그 격언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차는 끝없이 산을 올랐다. 창밖의 풍경은 녹색이 아니었다.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죽은 자의 손가락처럼 하늘을 핥히고 있었다. 터널을 몇 개나 지났는지 셀 수도 없었다. 길은 점점 좁아졌고 아스팔트 곳곳은 부서져 있었다. 이런 곳에 부대가 있다고. 나도끼는 평생을 야전 지휘관으로 보냈지만 그가 있던 야전은 기계와 사단이나 군단 사령부 같은 핵심 부대였다. 이렇게 척박하고 문명과 단절된 곳은 처음이었다. 몇 시간을 더 달린 차가 마침내 백두산 부대라는 거대한 표석을 지났다. 제21사단 사령부였다. 하지만 그의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었다. 소장님, 여기서 연대 행정장교님 차로 갈아타셔야 합니다. 운전병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잠시 후 낡은 군용 지프 한 대가 멈춰 섰다. 자신을 해안연대 인사과장이라 소개한 대위는 나도끼의 계급장을 보고도 별다른 감흥이 없는 얼굴이었다. 그에게 소장은 그저 새로 오는 부연대장일 뿐이었다. 지프는 사령부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비포장도로가 시작되었고 차는 위아래로 격렬하게 에무에무에무 흔들렸다. 길가에는 지뢰라는 붉은색 경고판이 연이어 나타났다. 공기는 이천보다 몇 도는 더 낮은 듯 살을 애는 듯 했다. 마침내 산봉우리 능선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낡은 막사 건물이 나타났다. 해안연대 본부였다. 도착했습니다. 나도끼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칼바람이 그의 뺨을 후려쳤다. 숨을 쉴 때마다 코끝이 얼어붙는 듯 했다. 연대장실. 충성. 연대장 대령 강철중입니다. 나도끼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깡마르고 새까맣게 탄 얼굴의 대령이 그에게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존경심 따위는 없었다. 그저 공무를 처리하는 사무적인 눈빛이었다. 수고하네. 나도끼는 어색하게 경례를 받았다. 자신이 대령의 경례를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지금 이 상황은 모든 것이 뒤틀려 있었다. 본부에서 소장님에 대한 공문은 받았습니다. 강 대령은 소장님이라는 호칭을 썼지만 그 뉘앙스는 당신이 왜 여기 왔는지 알고 있다는 뜻을 명백히 포함했다. 저희 연대는 전 전선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 GOP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연대장님의 주 임무는 연대 전 구간 철책선 도보 순찰 및 시설물 관리 감독입니다. 매일입니다. 야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명령이었다. 숙소는 본부 뒤편 독신 간부 숙소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안내를 받아간 그의 숙소는 처참했다. 시멘트 블록으로 지어진 낡은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복도를 지나자 쇠로 된 문 하나가 나타났다. 방은 3평 남짓했다. 낡은 철제 침대 하나, 녹슨 관물대, 그리고 책상이 전부였다. 창문은 제대로 닫히지 않아 황소바람이 그대로 들어왔고 방 안에서는 지독한 곰팡이 냄새가 났다. 라디에이터는 있었지만 만져보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난방은 중앙 통제식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만 들어옵니다. 그마저도 자주 고장나서 침낭을 덮고 주무시는 게 편할 겁니다. 인사과장이 멋쩍은 듯 말했다. 그가 떠나고 방에는 나도끼 혼자 남았다. 그는 짐을 풀지도 못한 채 낡은 침대에 주저앉았다. 기이익.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비웃음처럼 창문을 울렸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별 2개를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그의 모든 것이었던 찬란한 권력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3평짜리 냉골 바닥에서 그 별은 그저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쇠조각에 불과했다. 으아악. 나도끼는 책상 위에 있던 낡은 스탠드를 집어 벽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 대신 플라스틱이 벽에 부딪히는 퍽 하는 둔탁하고 초라한 소리만 났다. 그의 연옥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양구의 겨울은 자비가 없었다. 그것은 도시 사람들이 상상하는 낭만적인 눈의 왕국이 아니었다. 이곳의 겨울은 생명을 갉아먹는 포식자였다. 나도끼가 부임한 지 고작 사흘째 되던 날 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곤두박질 쳤고 바람은 살을 애는 것이 아니라 뼈를 부수는 망치처럼 느껴졌다. 부연대장님 순찰 시간입니다. 새벽 5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각 인사과장이 얼음장 같은 그의 방문을 두드렸다. 나도끼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낡은 침낭 하나의 의지의 쪽잠을 청하려 했지만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가 그를 잠들게 두지 않았다. 그는 지난 30년간 이렇게 추워본 적이 없었다. 그의 첫 임무는 연대 책임 구역인 펀치볼 분지의 동쪽 능선을 따라 이어진 GOP 철책선을 도보로 순찰하는 것이었다. 차량은 없나? 이 구간은 차량 이동이 불가합니다. 소장. 아니, 부연대장님. 직접 걸으셔야 합니다. 인사과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나도끼는 이를 악물고 막사를 나섰다. 군단 사령부에서 입던 몸에 맞게 수선한 반질반질한 전투복이 아니었다. 이곳 보급 창고에서 지급받은 몸에 맞지도 않는 두툼한 방한 전투복은 그를 더욱 둔하게 만들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몇 명의 수색대 병사들과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길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길이었다. 얼어붙은 흙과 돌 그리고 간밤에 내린 눈이 뒤엉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졌다. 그의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폐부가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불과 10분 만에 그는 자신의 몸이 얼마나 망가져 있었는지 깨달았다. 지난 수십 년간 그는 푹신한 의전 차량의 뒷좌석이나 연회장의 따뜻한 술자리 외에는 걸어본 기억이 없었다. 헉. 잠시 쉬었다 가세. 그가 다리를 붙잡고 주저앉자 그를 앞서가던 20살 남짓한 상병이 뒤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 나도끼는 그 눈빛을 읽을 수 있었다. 경멸도 연민도 아니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를 바라보는 순수한 의아함이었다. 저런 몸뚱이로 어떻게 별을 달았지?
하는 무언의 질문이었다. 수치심이 한기보다 더 고통스럽게 그의 뺨을 때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일어섰다. 2시간을 걸었을까? 아니, 기어올랐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해가 뜰 기미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능선 위 바람을 정면으로 맞는 초소가 나타났다. 충성. 초소 안에서 근무를 서던 2명의 병사가 그를 보고 경례를 붙였다. 그들의 입김은 공중에서 얼어붙어 하얀 가루가 되어 떨어졌다. 초소 내부는 바깥보다 고작 몇 도 정도 나을 뿐이었다. 낡은 전기난로가 구석에서 붉은 빛을 약하게 내뿜고 있었지만 외벽을 뚫고 들어오는 바람 앞에서는 무력했다. 근무 중 이상 없나? 나도끼가 기계적으로 물었다. 이상 없습니다. 그때였다. 나도끼의 눈이 한 병사의 발을 향했다. 병사는 추위를 이기려는지 쉴 새 없이 발을 구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발을 디딜 때마다 전투화의 밑창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자네, 이리 와보게. 나도끼가 손짓했다. 일병 계급장을 단 앳된 얼굴의 병사였다. 발 들어봐. 병사가 망설이다가 발을 들었다. 나도끼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병사의 동계 전투화는 그야말로 걸레짝이었다. 험준한 산악지형을 매일 오르내린 탓에 밑창의 절반이 떨어져 나갔고 그 틈을 청테이프가 위태롭게 감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는지 틈새로 눈과 얼음이 들어가 양말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 신발과 한데 엉겨 얼어붙어 있었다. 나도끼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동계 전투화 보급, 3억, 상신 실업. 그의 뇌리를 스치는 단어들. 상신 실업은 그의 처남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나도끼가 제7기동군단의 부군단장으로 실권을 쥐고 있을 때 동계 물자 보급 입찰을 서류 조작으로 밀어붙여 계약을 따내게 해주었다. 그 대가로 3억 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돈은 그의 아들이 강남에 구입한 주상복합 아파트의 계약금으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그는 기준 미달의 시제품 재고로 쌓여있던 불량품들을 특허급으로 둔갑시켜 납품받는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 그 전투화들이 돌고 돌아 지금 이 최전방 가장 춥고 험한 곳의 병사에게 지급되었던 것이다. 발. 시리지 않나. 나도끼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괜찮습니다. 감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병사는 무덤덤하게 아니 체념한 듯이 대답했다. 감각이 없다. 그 말은 나도끼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꿰뚫는 것과 같았다. 나도끼는 그 자리에 망연히 서 있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실체를 그는 지금 처음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그것은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찰실의 추궁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금 눈앞에서 한 젊은이의 발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아직은 빳빳한 신형 방한 외투가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이놈들. 그가 중얼거렸다. 병사들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 이놈들. 당장 안 바꿔주고 뭐했어? 보급관, 행보관, 다 어디 갔어? 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 고함은 공허했다. 그들 역시 보급이 나오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터였다. 원흉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으니까. 나도끼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주머니를 뒤졌다. 그가 이천을 떠나올 때 혹시 몰라 챙겨왔던 주머니 난로 핫팩 2개가 만져졌다. 그는 그것을 꺼내 병사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라도 신발 안에 넣어. 그리고 그는 더 이상 그 초소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도망치듯 초소를 빠져나왔다. 매서운 칼바람이 그의 뺨을 후려쳤다. 하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였고 그보다 더 지독한 자기 혐오였다.
그의 연옥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잔인한 곳이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를, 그 얼음 십자가를 이제 막 지기 시작했다. 그의 3평짜리 냉골 숙소로 돌아온 나돗기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으아악! 그는 낡은 관물대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쇠가 찌그러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등이 찢어져 피가 흘렀다. 하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 병사의 감각이 없던 발, 청테이프로 감긴 그 썩어가는 전투화의 이미지가 그의 망막을 불태우고 있었다. 그가 빼돌린 3억. 그 돈이면 이 연대의 모든 병사에게 최고급 전투화를 2켤레씩 지급하고도 남을 돈이었다. 한설이. 그 여자가 옳았어. 나는 교도소에 갔어야 했어. 그는 무력감에 주저앉았다. 이곳에서 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공식적인 보급 라인을 요청해봤자 이미 자신이 망가뜨린 시스템은 꿈쩍도 하지 않을 터였다. 서류는 수십 단계를 거칠 것이고 빨라야 내년 봄에나 해결될 기미가 보일 것이었다. 그때였다. 그의 눈이 짐 가방 구석에 처박혀 있던 감찰관들의 눈을 피해 몰래 숨겨온 낡은 외투에 멈췄다. 그 안주머니에는 그의 진짜 전화기가 들어있었다. 그의 모든 부패와 인맥의 역사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는 망설였다. 이 전화기를 사용하는 순간 그는 다시 과거의 나돗기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애들 발이 얼어붙고 있다고. 나돗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전원을 켰다. 이 산골짜기에서는 신호조차 잡히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안테나는 희미하게 2칸이 떠 있었다. 그는 주소록을 뒤졌다. 수백 개의 이름. 국회의원, 장관, 재벌 총수. 그리고 그 아래 박 사장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상신 실업. 그의 처남의 이름으로 된 바로 그 유령 회사의 바지 사장이었다. 나돗기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다가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다. 나돗기. 수화기 너머로 헉하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소장님. 아니, 이 번호는 어떻게? 지금 어디? 시끄럽다. 나돗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 사장. 너 나한테 3억 꽂아줬지. 그리고 군납 계약으로 최소 10억은 더 해먹었을 테고. 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 저는 내 처남 뒤에 숨어서 내가 꿀꺽한 돈,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내 장부뿐만 아니라 내 놈 이중 장부까지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지금 내 손에. 물론 거짓말이었다. 모든 장부는 감찰실에 압수당했다. 하지만 박 사장은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나돗기는 지금 도박을 하고 있었다. 자네. 지금 당장 내 말 듣지 않으면 내일 아침 육군 본부 감찰실에 자네 이름으로 된 녹취 파일이랑 장부 사본이 전부 배달될 거야. 난 어차피 끝난 몸이다. 너 하나 데리고 지옥 가는 거 일도 아니야. 원하시는 게 뭡니까? 박 사장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당신이 납품한 그 빌어먹을 전투화. 기억나나? 재고떨이한 그 쓰레기들. 여기 21사단 해안연대다. 당장 내일 모레까지. 최고급 방한 전투화 500켤레. 발열 내에 500벌. 핫팩 10만 개. 그리고 신형 보일러 부품 연대에서 필요한 만큼 전부. 500. 10만. 소장님, 그건 내 돈으로 보내라는 거 아니야. 내가 훔쳐간 돈으로 다시 토해내라는 거다. 나돗기가 으르렁거렸다. 이천의 나돗기는 죽었어. 하지만 양구의 나돗기는 아직 살아있다. 내 놈 목숨줄 내가 쥐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이틀이다.
이틀 뒤 정오까지 물건이 도착하지 않으면 그땐 나도 약속 못 지켜.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손이 땀으로 흥건했다. 수십 년간 부하들을 쥐어짜고 아랫사람들을 협박할 때 쓰던 그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목적이 달랐다. 그는 멈추지 사지 않았다. 다음은 난방유를 빼돌리던 군 유류 납품업자였다. 다음은 식자재를 속이던 급식업체 사장이었다. 그는 지난 10년간 자신이 구축해온 부패의 네트워크를 역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나도끼의 몰락 소식을 들었지만 그가 자신들의 비리까지 쥐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들은 나도끼가 자신들과 함께 자폭할까봐 두려워했다. 나도끼는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죄를 무기로 삼았다.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 강원도 양구의 험준한 산길을 뚫고 군용 트럭이 아닌 거대한 민간 수송 트럭 3대가 해안연대 본부로 들어왔다. 연대장 강철중 대령과 주임원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뛰어나왔다. 트럭의 적재한 문이 열리는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다. 그 안에는 시중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최신형 방한 전투화가 박스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두툼한 기모 발열 내에 수북하게 쌓인 핫팩 박스들, 그리고 연대 보급관이 몇 달간 요청해도 받지 못했던 신형 보일러 부품들이 쏟아져 나왔다. 에이, 이게 다 뭡니까? 강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도끼를 바라보았다. 나도끼는 그저 산더미처럼 쌓인 보급품들을 바라보며 덤덤하게 말했다. 보급이 늦어지길래 옛 친구들한테 좀 재촉했네. 그는 보급관을 불렀다. 당장 오늘 밤 근무자부터 전원 교체해줘. 낡아빠진 전투화, 양말 전부 수거해서 오늘부로 저 연병장에서 다 불태워버려. 그의 목소리에는 이천에서의 오만한 도끼가 아닌 차갑고도 단호한 지휘관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연대의 소문이 퍼지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별 2개짜리 부연대장님이 민간에서 보급품을 끌어왔다. 옛 친구들을 재촉했다는 그의 말은 병사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을 낳았다. 그가 대단한 재력가라느니 혹은 육군 본부를 뒤집어 엎을 만한 힘을 숨기고 있다느니 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분명했다. 그날 밤부터 해안연대 GOP 초소의 풍경이 바뀌었다. 모든 병사가 새 전투화와 두툼한 네일을 지급받았다. 밑창이 떨어져 청테이프를 감던 병사는 새 전투화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나도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에 처박혀 있지 않았다. 그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철책선을 돌았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았다. 병사들은 더 이상 그를 낙하산, 유배온 장군으로 보지 않았다. 그가 초소에 들어서면 병사들은 이제 의무적인 경례가 아닌 진심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다. 발은 좀 어떤가? 나도끼가 이전에 핫팩을 쥐어주었던 그 일병에게 물었다. 예, 부연대장님, 덕분에 발가락이 다시 살아난 것 같습니다. 병사가 발을 구르며 웃어 보였다. 그 웃음이 나도끼에 얼어붙었던 심장의 무언가를 건드렸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계속 이용했다. 다음 타깃은 급식이었다. 그는 불시에 취사장을 급습했다. 형편없는 재료, 부족한 양. 그는 그 자리에서 급식업체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나도끼다. 내 놈이 내 새끼들한테 지금 똥을 처먹이고 있어. 그의 새끼들이라는 말에 취사병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당장 2배로 안 보내면 너 군수비리조사단이 내 놈 공장 문을 뜯는 걸 보게 될 거야. 다음 날부터 꽁꽁 얼어붙은 조기 대신 두툼한 삼겹살이 배식판에 오르기 시작했다. 밍밍한 똥국 대신 뜨끈한 육개장이 나왔다. 병사들은 환호했다.
연대장 강철중 대령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나도끼가 무슨 수로 이 모든 것을 해내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이 척박한 땅에서 병사들의 사기가 오르고 동상 환자가 줄어드는 이 기적 같은 변화를 받아들일 뿐이었다. 나도끼는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천의 오만한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걸으며 살이 빠졌고 그의 얼굴은 양구의 칼바람에 검게 그을렸다. 그의 눈빛에서는 도끼가 빠지고 대신 병사들에 대한 기묘한 책임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병사들이 겪는 고통이 바로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죄의 대가임을 매일 확인하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다. 그해 겨울 가장 강력한 한파가 몰아쳤다. 폭설 경보와 함께 산간 지역의 기온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다.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그날 밤 비상이 걸렸다. 가장 험준한 능선에 위치한 7번 초소와 통신이 두절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폭설로 인해 케이블이 끊어졌거나 혹은 최악의 경우 월책이나 고립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내가 가겠네. 나도끼가 방한모를 눌렀으며 일어섰다. 부연대장님, 위험합니다. 이 날씨에는 제설차가 가기도 전에 길이 막힙니다.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야. 강 대령이 그를 만류했다. 기다리다간 애들 다 얼어 죽어. 2시간 뒤면 저기 기온 영하 35도야. 수색조 3명만 붙여줘. 나머진 내가 알아서 하겠네. 나도끼의 고집을 꺾을 순 없었다. 그는 3명의 수색대원과 함께 눈보라가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길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눈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바람은 비명처럼 울부짖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눈보라를 뚫고 그들은 나침반과 감각의 의지의 산을 올랐다. 2시간이 넘는 사투 끝에 그들은 거대한 눈더미에 파묻힌 7번 초소를 발견했다. 이봐, 정신 차려. 안에 사람 있나? 나도끼가 얼어붙은 초소문을 걷어찼다. 문을 열자 얼음장 같은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초소 안 2명의 병사가 서로를 껴안은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난방기구는 이미 꺼진 지 오래였고 통신기는 눈더미의 무게에 파손되어 있었다. 젠장, 의무병, 당장 상태 확인해. 이병 강태식, 의식 없습니다. 저체온증 쇼크입니다. 얘는 나도끼가 다른 병사를 확인했다. 낯이 익었다. 바로 그 전투화가 찢어졌던 그 일병이었다. 일병 박진우. 호흡이. 박일병의 상태는 더 심각했다. 그는 새 전투화를 신고 있었지만 극한의 추위는 그마저도 뚫고 들어왔다. 그의 발은 이미 감각을 잃고 딱딱하게 얼어붙어 있었다. 이러다간 발을 잘라야 합니다. 당장 후송해야. 의무병이 절박하게 외쳤다. 안 돼. 여기서 내려가다가 쇼크로 죽는다. 나도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한 외투 지퍼를 거칠게 내렸다. 그리고 전투복 상의 단추까지 풀어 헤쳤다. 그의 맨가슴이 영하 30도의 공기에 노출되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수색대원들이 경악했다. 나도끼는 박일병의 얼어붙은 전투화와 양말을 벗겨냈다. 시체처럼 하얗고 차가운 2발이 드러났다.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얼음장 같은 병사의 2발을 자신의 맨가슴과 배 사이에 깊숙이 품었다. 살이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자신의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병사의 발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부연대장님, 이러다간 부연대장님까지 위험합니다. 시끄러워. 나도끼가 포효했다. 그는 박일병을 노려보며, 아니, 자신의 과거를 노려보며 외쳤다. 이놈아, 아파야 한다.
감각이 돌아와야 해. 내 놈 발이 아니라 내 아들 발이라고 생각할 테니. 제발, 제발 감각만 돌아와라. 그는 자신의 체온으로 병사의 얼어붙은 발을 녹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응급처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가장 고통스러운 속죄의 행위였다. 수색대원들은 그 광경을 차가운 별 2개를 단 장군이 한겨울의 눈보라 속에서 자신의 맨살로 사병의 발을 녹이는 그 모습을 숨죽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천의 제7기동군단 사령부 한설이 중장의 책상 위에 한 통의 비밀 보고서가 올라왔다. 발신지는 제21사단 사령부였다. 첩보보고 소장 나독기 동향. 민간업체를 통한 대규모 보급품 반입 경위 불명. GOP 초소 난방 및 급식 문제 전격 해결. 양구의 호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병사들의 신망을 얻고 있음. 한설이는 보고서를 읽고 미간을 좁혔다. 양구의 호랑이라. 그녀는 나독기가 벌이는 협박쇼의 전말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연극인가 아니면 진심인가? 그녀는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았다. 양구가 있는 북동쪽 하늘이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지. 눈보라는 지옥의 비명처럼 울부짖었다. 나독기가 박일병의 얼어붙은 발을 자신의 맨가슴에 품은 순간 그는 2가지를 동시에 느꼈다. 하나는 자신의 살같이 얼음 조각에 찢겨 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묘하게도 평생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었다. 부연대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함께 온 수색대원이 그의 뺨을 때려가며 소리쳤다. 나독기의 눈이 서서히 감기고 있었다. 그의 체온이 급격하게 박일병에게로 옮겨가면서 정작 그 자신이 쇼크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다. 에이, 이놈. 발가락. 움직일 때까지. 안 놔.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뒤이어 도착한 제설차와 구급대는 처참하면서도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별 2개를 단 소장이 자신의 전투복을 풀어 헤친 채 한겨울의 눈보라 속에서 한 사병의 발을 자신의 가슴에 꽁꽁 동여맨 채 함께 의식을 잃어가는 모습. 그들을 떼어놓으려 했을 때 나독기의 팔은 풀리지 않았고 그의 가슴 피부는 박일병의 발에 얼어붙어 있기까지 했다. 젠장, 억지로 떼어내면 피부가 찢어진다. 이대로 이송해. 그들은 사단 의무대로 긴급 후송되었다. 나독기가 눈을 뜬 것은 이틀이 지난 후였다. 낯선 천장, 지독한 소독약 냄새. 그리고 가슴을 옥죄는 붕대의 감촉과 함께 욱신거리는 통증이 밀려왔다. 정신이 드십니까? 그의 침대 옆에는 연대장 강철중 대령이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나독기는 쉰 목소리로 자신의 첫마디를 내뱉었다. 일병. 발은. 강 대령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눈시울을 붉힌 채 힘겹게 입을 열었다. 살렸습니다. 부연대장님. 군의관 말로는 조금만 늦었거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체온을 나누지 않았다면 발목을 절단해야 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회복 중입니다. 동상 흔적은 남겠지만 걷고 뛰는 데는 문제 없을 거라고 합니다. 나독기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의 눈꺼풀 아래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안도감인지 죄책감인지 모를 감정이었다. 부연대장님은 가슴에 심각한 동상을 입으셨습니다. 피부 조직이 괴사하여 치료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평생 흉터가 남을 거라고. 나독기는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두꺼운 붕대 아래 불에 댄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 흉터는 그가 훔친 3억 원과 그가 짓밟았던 병사들의 고통이 자신의 몸에 새겨진 낙인이었다. 그는 그 흉터가 차라리 고마웠다.
그의 연옥은 이제 그의 몸의 일부가 되었다. 그 사건 이후 제21사단 해안연대는 완전히 달라졌다. 나도끼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그저 별난 장군, 보급품 끌어오는 호랑이 정도로 불렸던 그는 이제 살아있는 신화가 되었다. 병사들은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가 철책 순찰을 돌 때 초소의 병사들은 더 이상 경례를 위한 경례를 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얼어붙은 땅을 녹일 듯한 뜨거운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나도끼는 여전히 그 낡고 추운 숙소에서 지냈다. 그는 매일 똑같이 철책을 돌았고 병사들과 똑같은 밥을 먹었다. 그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말이 더 없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의 눈이 한없이 깊어졌다는 것이었다. 그의 가슴 흉터가 아물어가던 어느 날, 겨울의 끝자락을 붙잡고 마지막 눈발이 흩날리던 날이었다. 두두두두두. 양구의 적막한 하늘을 찢는 낯선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다. 연대 본부 연병장에 내려앉은 것은 검은색 도장의 육군 지휘 헬기였다. 그리고 그 헬기에서 제7기동군단의 붉은색 깃발이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한설이 중장이었다. 그녀의 방문은 예고되지 않았다. 강철중 대령을 비롯한 연대 간부들이 사색이 되어 달려 나왔지만 한설이는 그들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물었다. 나 소장은 어디 있나? 지금 7번 초소구역 철책 순찰 중이십니다. 잘 됐군. 안내해라. 한설이는 지프를 타고 나도끼가 그 지옥 같은 밤을 보냈던 7번 초소로 향했다. 바람이 몰아치는 철책선 위. 나도끼는 멀리서 다가오는 지휘 차량을 덤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몇 달 만에 다시 마주한 그녀 앞에서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붕대로 감은 가슴팍을 한번 쓸어내리고는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한설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이천에서 보았던 탐욕과 오만으로 번들거리던 그 장군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보고 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얼굴, 양구의 칼바람에 검붉게 그을린 피부,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하면서도 무언가 단단한 심지가 박힌 그 눈빛을. 자네, 몰골이 말이 아니군. 이곳의 겨울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나도끼가 낮게 대답했다. 한설이는 철책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나도끼도 그저 말없이 그녀의 반보 뒤를 따랐다. 보고는 받았다. 한설이가 멈춰서서 북녘의 황량한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가 옛 친구들을 협박해서 보급품을 뜯어낸 것도, 병사의 발을 자네 가슴에 품어 살려낸 것도, 그게 자네가 말한 속죄 방식인가? 과거의 죄를 또 다른 죄역방로 덮는 것 말이야. 나도끼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한설이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군단장님, 저는 제가 저지른 죄가 단순히 돈을 훔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제 죄의 본질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저는 제 부하들을, 이 나라의 아들들을 숫자로만 봤습니다. 제 별을 더 빛나게 해줄 소모품, 제 안위를 위한 방패막이로만 여겼습니다. 제가 훔친 것은 돈이 아니라 이 병사들의 목숨과 그들의 부모가 국가에 바친 신뢰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팍을 움켜쥐었다. 제가 그들을 협박한 것 맞습니다. 제가 만든 도구로 최소한의 해독제라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박일병의 발을 품었을 때 저는 그 아이를 살리려 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끼의 눈에, 그 깊은 눈에 이슬이 맺혔다. 저는 저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외면했던 그 고통을 제 살로 직접 느끼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오직 바람 소리만이 그들의 군복을 스칠 뿐이었다.
한설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돗길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음장 같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육군 본부에 자네의 명예 전역을 건의했다. 자네의 공은 비록 그 방식이 그릇되었으나 수많은 병사를 살렸다. 그리고 자네의 희생은 모든 지휘관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해. 자네의 과거 비리는 이번 공으로 덮고 명예롭게 군을 떠날 기회를 주겠다. 조용한 후방 사단으로 보직을 옮겨 그곳에서 저녁식을 치르도록 해주지. 내일 당장 이 지옥에서 떠나도 좋다. 그것은 구원이었다. 나돗기가 그토록 바라던 이 연옥에서의 해방이었다. 나돗기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이천의 따뜻한 관사 아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화려했던 자신의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눈을 떴다.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그는 한설이를 향해 자신의 군 생활 중 가장 맑고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한설이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제 명예는 이천의 군단장실에서 잃은 것이 아닙니다. 제 명예는 제가 외면했던 이 철책선 어딘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 붕대 밑에 흉터를 가리켰다. 이 흉터가 제게 남은 유일한 명예입니다. 저는 이 명예를 따뜻한 후방의 단상 위에서 가짜 박수를 받으며 더럽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돗기, 저의 자리는 이곳입니다. 군단장님, 제 별은 이미 오래전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제 어깨에 달린 것은 그저 쇠붙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에 있음으로 해서 저 아이들이 단 하루라도 더 따뜻하게 자고 더 튼튼한 전투화를 신고 저처럼 발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면 저는 기꺼이 이 연옥에서 남은 군 생활을 마치겠습니다. 한설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바람 속에 꼿꼿이 서 있는 한 사내를 바라보았다. 오만함도 도끼도 비굴함도 모두 사라진 그저 군인만이 그곳에 서 있었다. 한설이는 그를 향해 먼저 손을 들어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하는 경례가 아니었다. 한 명의 진정한 군인이 또 다른 군인에게 보내는 최고의 경이었다. 자네는, 한설이가 낮게 말했다. 자네는 별 2개의 무게도 모르던 가짜 장군이었지만 지금은 202산의 무게를 온몸으로 짊어진 진짜 군인이다. 나돗기, 소장. 그녀는 소장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헬기가 다시 하늘로 솟아올랐다. 나돗기는 헬기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부동자세로 경례를 유지했다. 그가 다시 철책을 향해 돌아섰을 때 지독했던 겨울의 마지막 눈발이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 햇살이 그의 어깨에 달린 낡은 쇠붙이를 비추자 그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남은 흉터를 어루만졌다. 그곳에 그의 진짜 별이 뜨겁게 깃들어 있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